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달은 원래 1년 중에 가장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상하게 오늘 바깥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을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켜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회와 더불어서 임시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강연 시간이 조금 짧아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에 사회는 김재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카데미아 그만한 배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먼저 오늘 모임에 연주가 있을 텐데 연주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프라노 베리 선생님께서는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시학원을 졸업하셨고 이탈리아 리치니오 레피치의 국립음악원에서 오페라를 전공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연주하시고 출연하시고 수상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십니다. 피아노 배진아 선생님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수업 졸업하고 동문대학원 실기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출연했고 현재 전문 담주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두 분께서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랍니다. 꿈속에 살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무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희빈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서열한 오후에 바깥 날씨가 훨씬 좋은데 아니 이렇게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나 죄송하게 됩니다.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밖에서 이런 음악에 얼마든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런 형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연회가 시작됐으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몸을 잘 지나치고 똑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여러분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우리 백예리생 대리 이시안 우리 음악을 졸업하시고 음악 활동하시면서 국제 오페라 상도 수상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전해주시고 또 피아노 만들어주신 우리 배진아 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그만하기 위해서 오늘 만들 주시기 바라고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이 99번째 이 머리는 100회째죠. 다음번이 100회가 되겠습니다. 거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될 같은데 사전에 프레임으로 오늘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분은 서영희 교수입니다. 주제가 아시대로 음악과 셰익스피어라는 주제 같습니다. 두 개의 예술 경력을 합치는 문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아마 연극과 미술의 저희가 깊으십니다. 그런 주제로도 말씀 주실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리고 바로 강연회 시작하도록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 교수님은 현재 김해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교수님이시고 시인이십니다. 시집으로는 피아노, 악어, 말뚝에 묶인 피아노, 악기를 밀려오는 hö련 등을 시집이고 지금은 클래식을 들을 시간, 노래의 시계 등의 산문집이고 조명암 시연이라는 연구서를 출판하셨습니다. 그럼 서영 교수님께서 음악의 셰익스피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강연을 마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타블라라사의 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음악의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은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한여름밤의 꿈과 햄릿, 폭풍 이런 이제 음악적 요소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셰익스피어의 문학 속의 음악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너무 많이 아는 너무 유명한 인물이라서 어쩐 면에서 좀 잘 모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죠.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영국의 문예 부흥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스트래포드라는 조그마한 마을 출신 시인이고 배우고 극작가고 또 극장 주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보통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살아생전 주목을 못 받고 죽고 났어야 이제 그 가치를 알아주는데 셰익스피어는 살았어도 이미 대단한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생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아주 여유로운 넉넉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엘리자베스 1세 제위 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유럽으로 확산하는 시기. 그리고 루테의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시기고요. 이미 콜럼버스가 신부를 발견했던 시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왔던 이런 시기니까 이제 모든 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적 가치관이 완전 뒤엎어지던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여자가 왕이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적 갈등, 영국 국교회와 가톨릭의 갈등을 수습하고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의 해상권을 정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제국도 아니지만 영국 제국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정치적이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여기 그림에 보면 오른쪽 팔 밑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루이스 1세가 처녀 왕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엘리자베스의 처녀성에 대해서 당대에 많은 그 예술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친송을 했어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남겼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늘 하는 그 한여름 밤의 꿈에도 보면 오베론의 대사를 빌려서 한여름 밤의 꿈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덕분에 처녀왕은 에로스의 마음에 걸리지도 않은 채 처녀의 환상에서도 자유롭게 사랑의 고통에서도 자유롭게 평생을 처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에 대한 엄청난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극중에서 자, 한여름 밤의 꿈 햄릿 폭풍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1582년 18살에 8살 연상의 앤 해스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딱 지나면서 한 3년 정도에서 지나서 한 7, 8년 정도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로스트 이어즈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제 런던에 정착해서 런던에 가서 이제 뭐 시인으로서 배우로서 어떤 그런 기초를 닦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추정하는데요. 최근에 셰익스피어의 어떤 숭배작의 그 저작을 보면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는 이탈리아를 기행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샅샅이 낱낱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찾아내서 그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셰익스피어는 이때 이곳을 이탈리아 곳곳을 기행하고 이곳을 배경으로 삼아서 로미오 줄리엣이라든가 베로나의 유신사라든가 베네스의 상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오래된 뭐 숲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트 이어서 이 기간 동안에 저 역시도 막연히 이제 아마도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이탈리아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책이 많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단지 시인뿐 아니라 배우로서 극작가로서 극장 주주로서도 활동했고요. 37편의 희곡과 정시 154편의 이제 소네트를 쓰고 1616년 비교적 젊은 나이 58세로 이제 사망했죠. 그 당시에는 50대에 사망하는 게 평균 충분한 어떤 그 여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보면요, 셰익스피어야말로 이제 르네상스형 천재가 아닌가, 호모 유니버살이라고 하죠, 그죠? 타고난 언어적 부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어 표현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새로운 어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대 예술에 대한 어떤 천부적인 감각, 음향 효과라든가, 음악 효과라든가, 요즘 뭐 영화에서 사용한 여러 기법을 이제 연극 무대에서 그대로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는 객석에서죠. 그런 어떤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 법률과 정치, 공정생활, 군사법, 특히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음악에 관심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음악을 굉장히 통찰하는 그런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에 대한 시관, 사랑이나 질투, 야망, 고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이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비교적 이제 초기 작품에 해당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꿈하고 이제 아주 성숙기에 나왔던 햄릿. 그래서 이 3기 성숙기에는 4대 비극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적 만인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폭풍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문학의 모범은 그 르네상스 정신이 얘기하듯이 역시 고대 그리스, 그것도 이제 셰익스피어 문학의 모범은 그 중에서도 비극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응시하는 어떤 그런
보수주의와 어떤 귀족 취미를 보여주는 거죠. 자, 디오니소스 제에서 사실은 비극이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풍요신에게 염소, 고대 그리스에서는 풍요신에게 염소를 이제 제물로 바치면서 그냥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뭔가 합성을 하면서 이제 제물을 바쳤어요. 풍요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합창이 이제 트라고디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합창을 코러스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라고디아가 이제 오늘날 비극의 기원이 됐죠. 그래서 이 합창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비극 경연대, 디오니소스 제1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비극 경연대회가 이루어지죠. 그리스인들은 경연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올림픽도 그렇고, 그리고 비극 경연대회 역시 경연에서 1등을 뽑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에는 보면 코러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더 컸죠. 주로 코러스가 중심이 되고 연극이 부수적인 거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노래와 춤, 가면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등장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게 서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관객의 감정을 밀어내면서 작가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희극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비극 경연이라는 것은 이제 비극과 희극 경연입니다. 근데 주로 여기 경연대에서 비극이 항상 1등을 차지했죠. 왜냐하면 비극이 감동이 훨씬 더 크고 여운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아테네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인데요.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이 반응형의 야외 극장에서 그게 몰입한 시민들은 아주 강렬한 엑스타시와 영혼의 울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향이 저 뒤에까지 아주 잘 퍼진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비극 경연대는요, 기원전 534년 아테네 참주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그냥 제사 행사를 민중 중심의 제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시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됐죠. 그래서 국가적인 종이 행사이자 정치적 행사이고 또 시민들의 예술적 감성을 발산하는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이 비극 경연대를 하면 그 시민들이 다 그 무대에 와서 연극을 하고 또 코러스가 되고 전문인들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다 하잖아요. 시민들이 글을 쓰고 극작가가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경연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제물은 염소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 비극은 마지막에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들은 주로 영웅, 그 다음에 왕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비극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객석은 이제 카타르시스와 성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성중들은 이제 비극이라는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어떤 종교적 부활의 환희 속에서 이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희극 작가 같은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많이 썼지만 희극이라서 희극은 주로 풍자와 조조 같은 게 많고 현실 비판적인 글들이 많죠. 근데 아리스토파네스는 2등은 했지만 1등을 못했습니다. 주로 비극이 1등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우승자는 존경과 화대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주는 이제 농민들이 신 디오니소스를 이제 포퓰리즘에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체는 그게 탄생이라는 그 자신의 첫 번째 저작에서 비극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서문에서 던지면서요. 비극과 희극을 낳는 그 디오니소스적 광기는 행화와 몰락, 노세의 징후가 아니다. 그것은 비극은 기쁨으로부터, 힘으로부터, 넘쳐흐르는 건강으로부터, 과도한 충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극 합창단, 이 코러스의 근원은요, 그리스인들의 육체가 꼽히고 그리스 정신이 활기에 넘치던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가 이제 그리스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27세기에서는 5세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수세기 동안 풍토병적인 황홀 상태의 공동체가 그 다음에 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던 반응과 환각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청춘의 힘에 넘치던 그때에 이제 비극에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섹스피어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섹스피어리언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문학의 종합 예술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희곡이 이제 무대 예술이잖아요. 무대에 올려져야 되니까 이제 언어의 명료함이라든가 살아있는 언어의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음악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섹스피어는. 그래서 운율, 악센트, 대꾸, 뭐 리듬 양식의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품이 풍요로워지고 대사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또 이 뭔가 의미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섹스피어는 이제 풍부한 청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성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우리 오늘 다룰 작품 속에서도 이제 숲의 소리라든가, 숲의 소리는 뭐 있습니까? 밤에 이제 밤에 숲에서 벌레가 우는 소리라든가, 새가 우는 소리라든가, 부엉이가 멀리서 삼진성 소리라든가,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 아니면 시냇물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역시 섬의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 지시를 하면서 이제 청각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어떤 면에서는 아마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초자연적이고 이제 마법적인 힘과 설득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굉장히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이 이제 서서를 이끌고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오는 같은 엄숙하고 무거운 음악을 들려주다가 아주 부드럽고 뭐 이런 음악을 주다가 또 뭐 아주 뭐 자장가나 아니면 뭐 즉흥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이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제 뭐 작가가 의도한 대로 뭔가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심리를 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이고 다성음악적인 사건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성음악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몇 개의 선율이 같이 진행하는 것을 이제 다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섹스피어가 활동하던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형태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음악 선율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대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사건도 역시 섹스피어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조와 미학의 측면에서도 음악의 구조와 형식 미학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섹스피어로부터 영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이걸 일일이 어떤 작품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거는 여기 PPT에 슬라이드에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문서로 작성해야지 수십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에서 뭐 서곡, 거진악곡, 오페라 뭐 엄청난 양의 가곡들 오늘도 연주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뮤지컬이라든가 또 뭐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당연히. 그 다음에 미술에 많은 그 화가들이 섹스피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회화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그렇죠? 연극, 영화, 대중예술 등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20세기 와서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도 뭔가 관객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극이 강세를 할 수 있죠. 로미오 줄리엣, 햄릿, 맥베스, 오셀로. 최근에도 햄넷이라고 해서 섹스피어가 아들을 일찍 잃었거든요.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아들이 햄넷인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햄릿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비극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요 섹스피어의 언어는 생활 속에서 특히 서구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관용으로 아예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음악에는 여기 나온 거는 뭐 제가 아는 음악가들입니다. 제가 아는 음악가들이고 제가 익히 잘 모르는 아주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만 하더라도 존 다울렌, 헨리 퍼셀, 오늘도 헨리 퍼셀 연주를 했죠. 존 윌비, 토마스 윌커스, 안소니 홀먼 같은 이런 음악가들이 그리고 실제로 존 다울렌 같은 경우는 섹스피어의 연극에 실제로 존 다울렌의 곡을 많이 사용했다고 연주도 그리고 뭐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이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섹스피어 작품을 많이 음악으로 만들었고요. 현대 20세기 와서도 이런 드뷔시에서부터 그리고 포피에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악가들이 섹스피어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썼죠. 섹스피어의 명대사들이 정말
인생을 관통하는 촌철살인의 이런 명대사들이 있죠. 이거는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사고라든가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었죠. 햄릿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이죠. 자기 엄마한테 하는 소리죠. 슬픔은 혼자 오지 않소. 반드시 패거리를 내리겠죠.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라든가 사람은 시간은 사람에 따라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반짝이라고 낙엽은 아니다. 사람은 눈속에서 태어나 눈빛으로 살찌는 것이다. 불행은 견디는 힘이 약하는 걸 파악하면 더욱더 무겁게 내려놓는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배울 만한 이런 것들 한마디로 뭔가를 추격하는 문제가 많죠. 눈앞의 공포는 상상력이나 공포에 비하면 무섭지 않다. 공개같이 가벼운 하찮은 것도 질투의 눈먼자에게는 성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많이 써먹는 얘기죠. 세계는 하나의 복장. 우리는 배우다 주인도 조율도 하면서 퇴장도 정장도 하면서 칠막의 연극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섹스피어 시대는 칠막인지 몰라도 오늘날 시대는 거의 9막 내지 10막인 것 같습니다. 섹스피어 음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소네트 8번이죠. 정말 아름다운 시구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시의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하죠. 세상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섹스피어의 시는 살아서 지금도 불려지고 뭐 익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네트 8번에 나오는 이런 하나의 형이 다른 짝이 아버지 아들과 행복한 어머니 같이 서로 오묘한 음을 내고 있어요. 말 없는 노래는 여러 가지나 하나처럼 보여서 그대에게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셰익스피어의 음악은요 보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시적 음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 진동, 음향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신의 제공하는 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 미학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적 사유를 대표하는 어떤 시각성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그리스적인 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의 모범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서 청량성을 추구하는 그런 그래서 문학의 종합 예술적 형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음악은요 주로 그 당대에 유행하던 음악들이 주로 많이 작품 속에서 활용이 되고 실제 무대에서도 이런 마드리갈이라든가 류트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드리갈은 지금도 무반주 아카펠라의 합창이죠. 그래서 무반주 자성음악이고요. 류트송은 시적인 가사를 강조하는 그런 류트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에어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런던들이 에어, 그죠? 아목동화 같은 잘 아시죠? 그게 단순하고 서정적인 그런 성악, 그래서 류트만 주로 많이 부르는 노래였고요. 그리고 독창곡, 그리고 기악곡들이 이제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시대만 하더라고요. 음악은 주로 성악곡이었어요. 그리고 기악은 성악의 반주에 그쳤습니다. 독자적인 기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독자적인 기악곡이 이제 연주되기 시작했죠. 류트라든가 현악기죠. 비올라 다감바, 첼로 같은 거, 버지널이라고 이제 금반악기, 그 다음에 리코더, 이런 양성물들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 지금도 역시 500년이 지났지만 셰익스피어 수비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마돌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추앙하고 문학적 위대함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 토마스 칼, 셰익스피어를 인도하도 바꾸지 않겠다. 인도는 벌써 독립을 했잖아요.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는 셰익스피어 작품은 근대 개인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짤막하게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조차도 이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과 갈등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게 비니스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작가는 탁월한 언어의 창조력이 있다. 셰익스피어. 그 외에도 뭐 영국 배우들 이렇게 있고요.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맥베스, 오셀로, 팔스타브 같은 셰익스피어 수미되죠. 그리고 이제 보레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아주 무한하게 다양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작품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지 제목이 셰익스피어의 기억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 겨울에 노래에서 모든 작품을 다 읽었는데 셰익스피어에 대한 한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하고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를 대단한 작품으로 이제 노래에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그 밤미친 빌 브라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순례라는 그 책을 썼고요. 그 책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그 개인 정보를 다 파헤친 아주 위험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비평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만큼 그 바돌리트도 있는 반면에 비평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톨스토이가 굉장히 혹평을 했는데요. 평가는 너무나 극작가다. 그리고 예술은 도덕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비현실적이다. 무리한 성격이다. 일관성이 부재하다. 수사가 가득한 살아있는 인간은 사용하지 않을 법한 아주 장황한 말투를 쓰고 있다. 사실 좀 그런 측면도 있긴 있죠. 그의 명성은 일종의 집단 체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톨스토이 혹평에 대해서 또 조지 오웰이 다시 그에 대해서 혹평을 했죠. 편견에 사로잡힌 논리다. 영국 작가잖아요. 그죠? 문학이 종교적인 필요가 있나? 예술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했죠. 그죠? 그리고 려왕의 광대 같은 독창적인 인물도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문학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읽히고 연구되고 있겠죠. 위트겐슈타인 철학자도 역시 그 회의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동기나 철학적 정경과 세공이 부재하다. 스케치에 불과하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왜냐하면 그 언어들의 무대 예술이기 때문에 연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행간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오르는 관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당연히 영국에서 아주 대단한 반박이 났죠. 그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언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공대 출신이라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문학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강력한 반박이 났습니다. 토마스 라이머라는 사람도 오셀레로를 이제 부자연스럽고 비상식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들레즈 과타리 같은 이런 학자들도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햄릿은 오이디푸스의 교훈주다. 오이디푸스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관행에 불과하다. 신화와 비극에 간다. 신화에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 없다. 신화만이 신화 속에 산다. 이렇게 굉장히 원래 들레즈와 과타리가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체의 비극의 탄생까지도 너무 상막한 비판이라서 저 오히려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숭배자들과 비판자들이 막 엇갈리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 숭배자들이 압도적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작품이죠.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여기는 한여름밤 숲에서 일어나는 환상, 판타지가 이루어지죠. 셰익스피어의 그 모든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후한 작품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요정의 왕 티타니아를 수행하는 요정들이 나오는데 고추냉이 씨앗이라든가 거미줄이라든가 완두콩 꽃이라든가 존나 많이 정말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요정의 여왕을 수행하는 요정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이 한여름밤의 꿈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흠이하는 아버지 반대로 라이센더와 함께 아테네를 떠나서 숲으로 도망을 쳐요. 아버지가 라이센더를 이제 반대하고 드미트리오스와 결혼하는 마음. 근데 이들을 뒤쫓아서 드미트리오스와 헬레나 뒤쫓아 들어가서 같이 숲으로 들어가죠. 드미트리오스는 아버지가 흠이와 결혼하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헬레나는 오히려 이 드미트리오스를 작성하고 이렇게 네 명의 두 상이 남녀가 이렇게 이제 숲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또 도망간 사람을 쫓아서 뒤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숲에서 이제 요정의 왕 오베론이 이 연인들을 잘 엮어주기 위해서 이제 마법의 꽃적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미트리우스에게 마법의 꽃적을 이제 뿌리라고 하는데 거기 실수로 라이센더에게 뿌려서
연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을 겪게 되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오베론이 마법으로 이 관계를 이제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법에서 깨어난 연인들은 서로의 짝을 찾아서 아테네 공장 테세우스의 축복 속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여기 보면 셰익스피어의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오베론이 자기 부인 그 요정의 여왕인 티타니아의 눈이에 꽂혀도 두 사람은 불화가 좀 있어요. 불화가 심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법의 꽂혀를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깨어나서 처음 보는 일을 그들이 진실한 연인으로 여기라. 연인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라. 스라손이든 고양이든 곰이든 표범이든 털이 억센 멧돼지든 그대가 깨어났을 때 눈앞에 나타난 것이 그대의 연인이 되리라. 끔찍한 것이 곁에 있을 때 깨어나리라. 현실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은 샤갈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이 면적이 이제 티타니아죠. 그 다음에 티타니아가 잠에서 깼을 때 처음 본 게 당나귀 대가리라는 이 버튼이라는 그 아테네 시장에 작업 또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기는 보면 이제 신화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세우스, 락소시스, 아르면이, 그 다음에 피라모스와 티스가 나옵니다. 극중 극으로 나오죠. 그래서 부모가 반대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몰래 맺는 연인들이 나오죠. 자, 이 한여름 밤의 꿈에는 숲에 두 연인들이 숲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숲의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초와 열매, 늑대, 사냥감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고 또 순환되는 생명의 원천이고 또 정화작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숲이. 그죠? 그리고 풍요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호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압축하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숲은 그냥 낮의 숲이 아니라 어두운 밤의 숲이죠. 그리고 보름달이 비치는 숲이죠. 그래서 어떤 신화적 원형, 깊고 어두운 숲 속의 숲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동산, 낙원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아테네에서 한여름 밤의 숲으로 그 연인들이 전부 도망치죠. 부모의 반대에 이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데요. 도시는 인위적인 세계죠. 그렇지만 한여름 밤의 숲은 스스로 존재하는 본인의 세계, 연인들의 빛이죠. 그리고 도시는 이성과 질서, 전통과 권위가 살아있는 국권의 강압이 있는 이런 곳이지만 숲은요, 자유와 젊음,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세계. 이 도시가 태양이 비치는 아폴론적 세계라면 이 숲은요, 마법과 환상이 탄생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세계죠. 그리고 이 연인들은 그 주제를 벗어나면서 실존에 대한 의식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름달이 비치는 숲은 엄기가 충만한 어떤 이런 대지의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요, 시각성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시각성은 남성 권력과 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성은 시각의 주체가 아니고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막에 보면 테세우스가 흠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눈보다 아버지의 안목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your eyes, judgment group. 시각성을 되게 강조하는 이런 대사들입니다. 숲은요, 모성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연인들이 도망친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청각적인 자극이 지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또 여기를 보면 요즘 거기 연인들의 사랑의 적응감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연인들이 뒤바뀌잖아요. 눈을 뜨면서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시각의 속성이 가지는 어떤 그런 얕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시와 숲은 뭔가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시각성, 도시의 시각성은 정물적이고 일차원적이죠. 숲의 청각성은 내면적이고 정명성을 추구하죠. 그리고 도시의 시간이라는 것은 북과 아래 규격화된 시간이고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숲의 시간은 연인들의 존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시간이고 실험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소리는 예외적인 소리, 또 소음, 사람을 소진시키는 소리죠. 숲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로 회복시키는 소리죠. 생명성과 직결되는 것이죠. 내면의 울림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는 어떤 기성세대를 가리키죠. 숲은 신세. 그리고 이 작품에서 도시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숲은 자유의 공간. 그리고 도시는 이성과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지만 숲은 감성과 비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한여름 밤의 음악을 보면요, 자연의 소리가
협화와 불협화를 이루면서 이번에는 역동감과 생동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세우스가 이제 아테네의 공국의 이제 공작이죠. 그래서 여왕 히폴리타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냥개들 짖는 소리와 메아리 소리를 들읍시다. 두 소리가 어우러지면 음악 같다. 이런 얘기가 조화를 얘기하죠. 협화를 얘기하죠. 그런데 히폴리타는 크레타 숲에서 곰사냥을 할 때 사냥개 짖는 소리가 또 그 다음에 숲과 하늘 샘들과 가까이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부드러운 총 소리 같은 그런 불협감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도 마찬가지로 협화와 불협화를 이루면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숲으로 넘친 연인들도 보면 얽히고 설키는 어떤 대의적 형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와 데미트리우스와 헬레나. 쫓기면서 숲속에서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죠. 퍽의 실수로 짝이 바뀌고요. 이것은 이제 독립적인 선율들, 이 이제 쫓기는 이들의 이제 행로가 말하자면 독립적인 선율이죠. 독립적인 선율들이 얽혀서 불협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또 여성의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도 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상 속에서 전개되는 남녀의 사랑의 쫓기는 이런 후각입니다. 여러분 이 대의적인 이런 대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생기와 역동성을 보여주고요. 작품을 시각과 생각이 통합된 공감각의 차원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운동이 역동성에서 역동적으로 진행하듯이 숲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역동성에서 역동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숲의 생명력을 보여주면서 밤의 숲의 무한함과 내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기획되고 세밀하게 짜여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장작 그 루소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연은 그 배움들을 감추고 가락을 야기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배움은 보름달이죠. 이게 뭔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둥실 뜬 보름달이 지속저음을 내죠. 뭔가 충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오고가고 연인들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이 남녀 등장인물들은 좀 가락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선율이 세상의 남녀가 등장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심지어 극중의 그 피라미드와 티스테까지. 그래서 등장인물의 움직임은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런 선율적 운동이고요. 자기는 연인들의 어떤 초장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선율들의 결합과 짧은 수단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음악의 본질이 이제 운동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은 마치 선율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테마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반복과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만큼 여러 성부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당대의 대표적인 달성음악의 형식을 작품 속에서 그대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달과 숲, 이것은 이제 지속저음이라고 해서 이 지속저음 위에서 이렇게 여러 선율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겠죠. 통주저음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자유로운 리듬과 선율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불협화해서 협화로 이어지는 음악적인 질서를 완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의 비춤은 밤의 숲입니다. 밤의 숲에서 연인들이 지나는 숲은 엄들이 지나는 시간의 길이죠. 그리고 격렬한 신체 운동과 리듬 운동은 상행하고 하행하는 어떤 그런 선율이고요. 그리고 길은 아주 변화무쌍한 삶의 이미지가 되고 역동적인 선율의 이미지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길의 역동성은 바로 또 문학적 의미를 생성합니다. 역시 선율의 역동성도 음악적 의미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는 울려 퍼질수록 숲의 공간성을 아주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밤의 숲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의 소리와 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이 숲이라는 장소를 굉장히 이제 의미하고 숲을 진짜로 실제하는 숲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기의 공간 경험에 대해서 허미아의 대사가 나옵니다. 산막 2장에 라이센드 대죠. 물이 제구시를 문다는 캄캄한 밤일수록 기는 그만큼 더 빠르게 사물의 소리를 듣는 것. 어둠은 시력을 마비시키고 청력을 갑자기 높여 보상하니까요. 라이센드, 당신을 찾아낸 것은 내 눈이 아니라 귀다. 고맙게도 내 귀가 당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으니까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의 공간 경험과 귀의 공간 경험을 보여주는데요. 눈의 경험은 분리 경험, 귀의 공간 경험은 관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금여와 라이센드의 아주 돈독한 관계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청각적 권력은 시각적 권력이 남성에게 있다면 이 청각적 권력은 여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밤의 숲, 이제 자연의 소리, 음악이 있어서 상징 체계를 갖춘 의미의 세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숨어들면서 여는 숲은 비로소 이제 의미를 형성하고요. 만약에 이 숲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숲에 그쳤겠죠. 그래서 이런 숲이 내재한 청각 이미지가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작품의 공간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극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동양적인 철학이 이제 음양대대와 음양감흥이 나타나는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천지의 조화와 상호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음양대대는 앞에서 말했던 대의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적대적 관계가 아닌 존재적 확보를 위한 전제, 그리고 교감과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순환적이고 상호 보완적이고 또 상호 성취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런 대대의 관계는 가운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고전 미학의 어떤 대비와 조화, 컨트라스트된 하모니라든가 다양성의 있어서 통일성, 융신, 브라이어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여기 이제 요정의 왕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불화를 겪으면서 여기도 보면 굉장히 이제 셰익스피어의 사고가 앞섰다는 게 알 수 있고, 요정들의 춤이 멈추고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계절이 막 바뀌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오늘날 이 생태 교란을 미리 예측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태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티타니아가 오베론에게 화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베론은 왕비의 마법을 풀어주고 함께 춤출 것을 정하면서 이렇게 풍악을 울려라. 왕비와 내 손을 잡고 이들이 사는 땅 흔들어 놓읍시다 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론과 티타니아는 화해하고요. 여기 나오는 나폴리 공국의 테시우스와 히폴리타, 그 다음에 라이센과 허미아, 미트리우스와 헬레나 다 결혼을 하게 되죠. 원하는 짝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숲은 사랑의 장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과는 동양적 자연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결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연인들은 천지의 조화에 동참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의 생육과 번성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테네의 자격부, 아까 당나귀 머리를 한 보토미령의 공연과 베르마스크 춤으로 축제는 절정에 이르고 오베론이 이제 결혼한 부부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그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늘밤의 숲은요, 하늘밤의 꿈은 보면 도시와 숲, 북극의 금이와 개항하는 연인들, 보이는 세계와 들리는 세계,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 이런 갈등 구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성을 향한 요구라는 것이죠. 음양의 논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환상, 자연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여기서 주역에서 말하는 비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정을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과 인간, 내 공존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숲은 인공의 도시와 다른 자연 고유의 힘으로 자연의 질서와 본질에 반하는 이기적 힘을 저지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하고 운명의 세계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밤의 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숲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숲은 실제 않은 숲이기도 하지만 인간 본연에 숨겨진 깊고 깊은 내면의 숲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은 밤의 꿈은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들었지만 맨델스존 음악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좀 빨리 끝내도록 해서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햄릿, 그다음에 햄릿입니다. 햄릿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작품이라서 줄거리를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릿에서는 햄릿의 필요, 뮤트를 가지고 이 두 악기가 말하자면 이 작품을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오페라 뮤트도 제일 사전판에 한 번 딱 뮤트를 들고 햄릿의 필요, 햄릿이 대사에서 그야말로 두 문단, 두 패러그라프 정도 조금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독서 토론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렇게 필히 여기가 작품을 꿰뚫고 있구나. 이거 완전 아주 좋은 논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악만의 연주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기악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기악은 언어적 요소에서 자유롭고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죠. 성악이 가진 학계를 뛰어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장인적 기교를 통해서 절정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일체를 추구하는 절대음악의 미학에 다는 것이다.原쪽에 있는 것이 그 그리스 시대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불려지는 그 아울로스고요, 관악기. 오른쪽이 이제 리라의 전통을 이어가던 류트라고 했습니다. 이건 르네상스죠. 그 밑에 피리가 보입니다. 리코더가 보이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악기가 류트와 밑에 보이는 이제 피리, 리코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체는 아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을 구분했습니다. 이 이중성의 대립에 의해서 양자가 서로 자극하고 병진하면서 발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폴론적인 것이 뭐냐? 아폴론적인 것은 태양신이죠. 그래서 완전성, 창명성을 얘기하고요. 그 현악기 리라와 기타라가 그 당시에 이제 아폴론적 악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뮤트가 그런 상징성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제 술의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도치와 화물, 공포 등 주관적이고 반의성, 반논리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제 그 악기는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많이 연주되었던 아울러스죠. 그것의 이제 상징성은 이제 르네상스에는 리코더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음악의 본질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 비극이 바로 그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헨리스의 피를 얘기하려면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강의 정령 마르시아스는 아테나의 신이 그린, 아테나의 신이 이제 그 아울로스를 열심히 불었거든요. 근데 아울로스를 불면서 막 오를 잔뜩 바람을 불룩불룩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 거울에 강에 비춰서 보니까 너무 흉측해서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울로스를 주어서 마르시아스가 부단한 연습 끝에 음악의 신 아폴로니에게 도전장을 했어요. 좀 건방지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친다면 어떤 제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리라를 연주하는 아폴로니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게 됐죠. 그래서 관악기는 오랜 세월 이 신화에서 보다시피 현악기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악기로 취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죽음을 매개하는 알레고리로 작용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아주 적은 분량에 불과하지만 피리를 등장시켜서 햄릿의 삶과 운명, 죽음을 매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는 복수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행을 제치하는 햄릿의 고뇌를 드러내는 어떤 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하는 자의 비극적 통찰과 비극적 개각이 이루며 햄릿을 허무한 퇴폐가 아닌 창조적 비극으로 성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이제 대사인데요. 운명의 시대의 손끝에 놀아나는 피리가 아니라 혈기와 판단이 잘 어울려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격정에 노예가 된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자네를 대하듯 마음과 모친입니다. 자기 친구한테 이런 대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햄릿의 피리는 다양한 의미를 생산하면서 이제 비극으로 치닫는 햄릿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대사에서 운명의 여신의 손끝에 놀아나는 피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은 부자로들 끓는 육체성을 이렇게 피리에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운명의 여신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피리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의 명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서 파생된 말인데, 바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은 손내는 공간이고 나는 갈대다 라는 것을 말을 생각해보면 피리에 대한 신체의 은유는 매우 현실성을 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피리 구멍은 가능성과 본의 장소, 피리 구멍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듯이 각기 다른 비밀과 음모를 가지고 입술과 혀를 사용해서 피리를 불듯이 피리는 말과 생각을 대신하는 거죠. 목소리 환경을 넣는 음량과 음색으로 자유로운 소리를 낸다는 소리,
점에서 인간의 내면과 결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햄릿이 또 얘기하죠. 자네 날 놀리고 싶지. 파이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내 속의 비밀을 뽀개내고 나라는 피를 최저음에서 최고 음역까지 소리내고 싶어. 이 종합 피리 속에 수많은 음악과 절묘한 소리가 들어있어. 그런데도 자네 피를 불지 못해. 진정 자네 나를 피보다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어떤 악기로 불러도 괜찮아. 하지만 내 속을 태울 수 있어? 소리 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피리가 뭐 소리를 내고 불려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작품 속에서. 작품 속에서 피리는 뭐 파이프, 리코더, 리더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3막 2장에 보면 손가락과 엄지로 구멍을 막고 입으로 숨을 불면 기막힌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악기, 리코더를 지시한다고 알 수 있겠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남성들의 악기가 리코더에 있어요. 그래서 햄릿은 자신을 피리에게 비유하고 일이 파일적으로 진행되는 순간을 파열함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를 구상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위를 차지한 삼촌, 그리고 그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목수를 구성하는 그 내면의 심청, 마음속의 비밀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는 마이 미스터리, 그 다음에 피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황홀경을 이제 최저음에서 최고 음역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실행과 파괴 충동, 비극의 참혹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에 내재된 소리는 광란의 말이죠. 역시 광란의 그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그죠? 술과 춤에 막 흥청망청, 그죠? 포도주 마시고 흥청망청 이제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악기였으니까 광란의 내재된 소리가 그리고 강폭하고 충동적인 실행을 통해서 자신을 원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햄릿이 왕자이면서도 굉장히 지적인 인물이잖아요. 위덴브르크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폴론 왕자로서 가지는 이제 아폴론적 의식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은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그 가지는 고뇌의 모습성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예민한 감수성과 그런 강렬한 고뇌는 예술을 믿는 충동인데요. 햄릿의 바로 이런 토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민한 감수성이라든가 고뇌 이런 것들이 이제 햄릿의 목소리를 더욱더 비극적이고 미학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에서 피리가 죽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햄릿에게 이 피리는 아주 죽음의 결정적인 계기를, 비극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 묘지 장면이 있는데요. 묘지의 광대들이 이제 묘지에서 구덩이를 파면서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이 구덩이, 피리의 구멍은 땅속의 어둠과 직결되죠. 피리의 구멍과 구덩이는 동일한 구멍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광대의 노래는 젊은 시절,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각하면 달콤한 시절이었어. 한 시절을 마음대로 보냈으니 그보다 나은 건 없지. 그리고 이제 하지만 몇 발이 몰래다가 억센 소나기 나를 계속 땅속으로 휘날리지. 마치 호시제가 없었던 것처럼 항상 해골을 집어넣죠. 해골은 뭐냐 하면 이게 무덤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20년, 30년 지나면 무덤을 파서 그 무덤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묻었냐 하면 오피리아가 묻힌 무덤이에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외전 드라쿠라가 있는데 공공묘지에서 이제 있는 햄릿 호레이시오라는 그 신화의 친구 이 장면이죠. 드라쿠라는 그 햄릿의 장면들을 수십 편 그리고 하나로 만들고 했습니다. 많은 작품을 이 작품이 흔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피리아가 묻힐 구덩이도 하나의 피리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대들의 노래는 어둡고 깊은 구멍, 구덩이의 미학을 보여주고 더듬는 삶의 본질과 비극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극중극, 무대의 무대, 햄릿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죠. 햄릿은 이제 죽는 것은 자는 것은 어쩌면 꿈꾸는 것일 뿐이라고 탄식하면서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죽음의 장소에서 무슨 꿈을 꾸게 될지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을 오래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철학적이고 멋있는 대사를 계속 나옵니다. 이런 해이주의적인
말을 하면서도 이제 곡술을 향한 이제 어지간 현 존재가 무로의 이행을 시작하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고뇌의 세계에서 오히려 구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 오피리아의 무덤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의 본질은 결국 무의 의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오히려 평등과 확신, 명랑함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피레에 뚫린 구멍은요, 투비와 투비 같은 그런 이분법적 인식에서 다양한 인식의 지평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햄릿의 고뇌를 심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뉴턴은 이제 리라의 상징성 이성과 질서, 그죠? 알로스는 이제 필이 이제 감성과 도치, 어떤 대립적 성격에서 양자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햄릿은 디오니 소수적 광기를 가진 인물이지만 또 동시에 비극의 의지를 가진 회의주의자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고뇌에 찬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인물상, 그냥 영웅, 왕자, 단편적인, 평면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고 고뇌에 찬 이런 인물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제 햄릿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햄릿의 곡수를 보면요, 햄릿의 이제 복잡한 내면과 오리로 가득 찬 삶을 셰익스피어는 도덕과 대립되는 예술 미학으로 이제 고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인식은 비극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그리스의 비극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햄릿은요, 완벽한 몫을 위해서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죠. 그렇지만 한순간 아주 폭발적인 충동을 일으키면서 고통과 관계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디오니소스적인 예술미학 그리스 비극의 재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추측 불가능한 현란한 피리 소리는 사건 연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피리 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햄릿이 말로만 있다고 있죠. 끝까지 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의지 활동의 지향은 어떤 부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울리지 않는 피리를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햄릿의 주저와 지체에 연결되죠. 울리지 않는 피리. 그래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햄릿의 태도를 말씀은 다르고 하지만 그 복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동치는 소리의 잠재성은 다양한 감각의 세계와 가능성의 세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는 햄릿이 창조해낸 마음의 상징물이죠. 그리고 미학지에 대한 총체적 실체를 밝혀주는 어떤 매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의 가능성의 과잉에 도피하고 주저하는, 그러면서도 목적의식이 분명한 햄릿의 심리적 갈등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햄릿 자신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 고통과 충동, 그리고 주저를 아주 잘 뚫고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으로 가득 찬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햄릿의 존재 양식을 대변하는 르네상스적 악기로서 아주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햄릿 곁에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악기 피리를 둠으로써 비극의 주인공 햄릿의 면모를 더욱 세련되게 완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햄릿에서 가장 중요한 오피리아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존 에브라임 말레이의 그림인데 수많은 화가들이 이 햄릿의 오피리아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또 언급되는 그림이 바로 이 말레이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오피리아는 그 자기 아버지가 카든이 있던 자기 아버지가 그 햄릿에 의해서 자기 연인에 의해서 좀 실수, 그 자기의 오피리아의 아버지도 모르고 찔렀죠. 그리고 이제 오피리아는 햄릿에게 버리고 완전히 실성을 미쳐버렸죠.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실성한 여자처럼 해가지고 머리에 꽃을 꽂고 저 앞길을 걸으면 막 미친 노래를 부르면서 막 거리를 배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성한 여자가 된 꽃은 순결한 벼에 오염된 창녀와 같은 부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순수한 만큼 파괴될 잠재력을 더 많이 보유한
그게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리아의 노래 진짜 귀가 들어갈 때는 천년, 나올 때는 천년이면 정말 횡설수설 미친 소리를 다 해야 되죠. 당신은 내게 결혼 약속했지. 그녀가 말하길 자리에 있기 전에 당신은 내게 결혼 약속했지. 그가 말하길 저기 보면 태양이 맹세고 그리고 있지. 그리가 맹치냐. 나오자면 막 정신이 나가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미쳐버린 오피리아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피리아의 노래 또한 어떤 절정의 비가를 부르는 오피리아 또한 절정의 비가를 부르는 디오니소스의 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피리아는 햄릿의 여자이면서 또 햄릿의 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오피리아는 비극의 주체보다는 심리적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노래라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어떤 생명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근원적인 힘을 알려주죠. 대만의 사람들도 무슨 멋있었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성이나 근원적인 힘이라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음악은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묘사이고 내면 상태는 무한히 많은 멜로디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그 수많은 멜로디로 자기 내면 세계를 내면의 광기를 이렇게 발산하고 황홀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 비극의 가장 심오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피리아의 노래는요, 그녀의 운명을 오히려 미적 현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에 이제 여러 파명이 있는데 제일 산업하는 거는요, 오피리아가 뮤트를 들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류트와 아울루스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류트와 오피리아의 망가진 상태에서 부르는 디오니소스적인 노래도 돼요. 왜냐하면 류트는 그 리라의 상징성을 이어받았으니까 아폴론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리아가 부르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노래와도 또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햄릿의 비리와 오피리아의 류트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죠. 대외적인 오피리아의 노래와 오피리아의 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친 않은 햄릿과 미쳐버린 오피리아도 서로 대외적인 햄릿은 일부러 미친 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이런 이성과 관계를 극복하고 두 요소를 결합하면서 강력한 미학적인 요구인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햄릿에 보면 여기도 역시 대의적인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햄릿과 일단 오피리아가 일단 대의적인 감이죠. 이 카운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대입법을 점과 점의 대응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좀 상징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요. 그리고 삶의 본질과 모순,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점과점에 대한 대입법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입법적인 기법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대립과 등치 결합을 통해서 비극을 확장하고 비극의 형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릿과 오피리아는요, 피리와 류트, 노래에 자신을 투사해서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마치 비극 합창같이.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초창기 초기 작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만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을 보면요. 그 1막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소주가 나옵니다. 코러스가 등장해서 서사의 앞쪽에서 알려주죠. 아름다운 변호나예요. 두 가문이 있어요. 몬테이크와 케플러가 있어요. 그 두 가문은 오랜 원수에서 있는데 어쩌다가 이 두 가문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과연 이 남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코러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를 탁 잡아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막이 열리고 이제 1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간에 말하는 이제 코러스가 등장해서 이를 어쩌나 이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서사를 하고 이제 분위기를 돋우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비극 합창단을 직접 이렇게 그리스 비극처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세피리와 오피리아 류트, 오피리아의 노래, 오셀로에 보면은 데스데모나의 어떤 노래,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비극 합창단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변형하면서 더 이제 그걸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햄릿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음악적 설계를 보면요, 나름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어떤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햄릿은 몰락을 통해서 아주 강한 설득력과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모순적이고 고뇌에 찬 인물을 도덕과 대립되는 예술미학으로 관해서 그래서 비극 정신을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필요한 루트, 충동과 지체, 이성과 관계, 회의와 흉내리 등 이양 대립 구조들을 충돌시켜서 양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이 필요한 루트는 앞에서 숲과 그렇죠? 보름달처럼 배움으로서 이제 문학과 음악 두 영역이 내포하는 어떤 상징성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햄릿, 피리의 소리, 아무도 울려지지 않았죠. 그다음 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징성을 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햄릿과 오피리아의 어떤 성정과 고뇌, 그리고 이제 불안정, 그리고 자기 분열을 표현하는, 또 그리고 이들의 존재 형식의 본질을 대변하는 내상사 앞으로서 아주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햄릿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또 너무 많은 후대의 작가들, 철학자들 끝없이 많이 계속 언급되죠. 그만큼 이제 작품이 논할 가치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르겐프의 이제 햄릿적 인간과 동키호테의 인간은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햄릿적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인 유형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사색적이고 추동열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우월감을 가지면서도 회의적이고 관용적이고 실을 없는 듯한 이런 말투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에 대한 조소하는 것, 그리고 또 망설이고 주저하는 자체가, 그러면서 또 뭐 관계가 갑자기 막 솟아나와서 때로는 막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사실은 상처받은 오만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세의 또 다른 반영이다. 그리고 유럽의 북비용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트루겐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에 이제 동키호테형 인간은 주저하지 않고 일단 실행하고 보는 인간이 동키호테죠. 그죠?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겸손하고 감성적이고 나무히고 서로 굉장히 반대, 좀 성격이 높겠죠. 그래서 게테는 이 햄릿을 보고 아주 훌륭하고 가장 도덕적인 인간이지만 영웅적인 힘이 부족하여 스스로 짊어지지도 던져버리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거꾸로 진 인간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햄릿의 대사를 보면 약한 자의 그대의 있는 여자님, 사문을 주면 그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죠? 확신을 찬 얘기도 하지만 또 오피리아에게는 한때 그대를 사랑해. 그대는 나를, 그리고 금방 또 그대는 나를 믿지 말아야겠다. 그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요. 오피리아의 오빠하고 불투를 벌이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한다. 4만명의 오빠가 있어서 그들의 사랑을 못 합치지 않는다. 내 사랑이 그렇게 비할 수 없다. 이런 남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가 이런 결단을 미루고 고민하는 햄릿형 인간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햄릿이 굉장히 현대적인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은요, 스포츠와 금지장 등을 권장하면서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명문학교일수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올림픽을 통한 건강한 신체 아름다움을 강조를 했고요. 이미 전쟁을 통해서 강인한 신체 중요성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이런 너무 관념적인 인간이 가진 어떤 문제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피리와 뮤트의 상징성을 보면요, 피리는 뼈로 만드는 악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남성의 악기였고 뼈 중에 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것은 디오니소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육체를 울리는, 뮤트는 내장이나 힘줄로 만들죠. 살 중에 살로 예술 악기. 그래서 신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이 역시도 역시 셰익스피어가 역사를 사용했구나. 아담과 이브의 서사를 일부 사용한 게 아닌가. 안 했을 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23절 5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죠? 그리고 이브를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이브를 보면서 내 뼈중에 뼈, 살중에 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여기까지 아마 생각을 철저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성경 구절을 얘기해서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햄릿의 이런 성경적 결함이 작품 성공의 요소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죽이면서 살린 인물이 바로 이 햄릿이고요. 이 햄릿의 이 약점이 바로 이 작품의 성공의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여전히 이 사람은 분리된 것 개별성에 관해서 분노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햄릿과 오피리아의 어떤 현대적 분리, 개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사랑이 굉장히 현대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일본의 르네상스에서 벌써 벗어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사실주의 미학을 한번 정리해보다 보면 이게 고대 그리스 미학을 추구하는 그 르네상스 문학이죠. 그 아름다움의 신성이 깃든다는 그런 그리스식 고전미학, 진선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 줄리엣, 그죠? 줄리엣과 오세로 데스데모나 같은 경우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죠. 아름답게 이런 이제 아름다움의 신선이 있다는 그런 진선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피리아를 보면 고전미학에서 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품이 훨씬 더 성공적이죠. 그래서 타락파, 신성 파괴의 어떤 이런 파괴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정적이 있고 실성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준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미학은, 특히 햄릿의 미학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햄릿은 시간이 없어서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셰익스피어, 음악의 셰익스피어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있어서 2분 정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좋은 말씀 자주 얼마나 야원하고 근데 누군데 음악에 비가 급작한데 비가 음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궁금했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셰익스피어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구다. 한결한 밤이죠. 병리 말씀만 했습니다만 폭풍 이 세 가지 속의 얘기를 하고 세 가지 전반적인 세 가지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 음악에 대한 부분을 적은 부분이 그 음악에 관한 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목을 저 혼자 생각해 셰익스피어 희구 세 작품 한여름밤 햄릿 폭풍 속의 음악성이라는 음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이는 게 그 적당히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이 이 세 작품만 작품 속에 음악이 작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속에도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햄릿 같은 경우 음악이 작품을 아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음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악을 통찰하고 또 음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악의 셰익스피어라고 저는 질문 자체가 음악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희곡에 관한 얘기면 차라리 셰익스피어 희곡 속의 음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경희 교수님. 네. 오늘 그만은 마지막 강연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음악과 언어, 음악과 연극을 합쳐줘서 그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제가 좀 궁금한 혹은 약간 해명이 좀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음악과 연극을
단순히 이제 뭐 섹스피어의 연극 속의 음악적인 요소나 뭐 음악적인 효과, 그 장치 이런 게 아니라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음악 정신 혹은 음악 사상을 배경에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을 때 이제 음악은 대체로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을 주로 이제 이야기한 걸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쇼펜하우어는 니체에 영향을 줬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 형이상학적인 뭐 어떤 지시적 혹은 대상적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음악을 의지 자체로, 심지어는 물 자체 등한 지시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제 궁금증은 그리스 비극의 정신이 음악 정신인데 과연 이 정신이 햄릿에 적용되거나 부활했다고 하는 게 적합할까? 왜냐하면 니체가 그 그리스 비극에서의 음악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개별자와 개인과 이성적인 개인들이 전체 그런의 일자가 완전히 합창과 강력한 숭고한 장엄한 음악 속으로 통합되면서 삶의 비극과 아픔들을 뭐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니체 비극의 탄생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이제 음악 정신과 비극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햄릿의 마지막에서는 그야말로 뭐 이거는 음모극이고 그 일종의 정치 혹은 현실적인 상당히 근대화된, 심지어는 현대화된 어떤 개별화된, 이성화된 자기 반성적인 혹은 자기 의식이 너무 과잉된 어떤 이런 개체에 대한 어떤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바로 마지막에 그 아주 중요 주인공이 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에는 합창도 등장할 뿐 아니라 음악이 없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과연 관객들이 여기서 그리스 비극에서 오는 그 엄청난 통합되는 일자와 하나 되는 그런 비극적 효과를 느꼈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열반의 음악과 그다음에 템페스트에서 숲과 이 폭풍,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음악적 요소로 작용했다면 최소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음악은 대상성, 지시성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연의 소리는 그야말로 대상 자체가 되어버렸어. 새는 새소리고 뭐 물은 물소리고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가 그 의지라고 생각하는 그 음악의 본질과 자연 소리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좀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강의할 때도 미리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숲의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보름달이나 이런 게 섬의 소리, 이런 것들이 배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의지 자체의 모습이 바로 피리, 햄릿의 피리의 그 대사 속에서 파열이라든가 최저음에서 최고음까지 일어나고, 또 의지 자체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오피리아의 뮤트를 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그 조신한 여자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격정을 있는 대로 의지 자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대사의 부분들을 소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질문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같이 우리 시간적인 우리 다음 순서가 있기에 오늘 그 강연과 지금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좋은 강연해 주시고 단순히 음악을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신 우리 서영희 교수님께 참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99번째, 다음이 이제 마지막 회인데 마지막 회는 음악과 연결되어서 또 진행될 겁니다. 첫 부분은
풍화나의 역사 배경에는 사람 변대미에 대한 우리의 대화다 하는 그런 걸 시작했는데 사람 변대미의 영역 속에는 결국 눈물과 음악이죠. 눈물과 웃음인데 음악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첫째는 음악 역사와 이야기들에 관해서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음악 순서를 하는 겁니다. 중창을 하든 합창을 하든 전체가 할렐루야 하든 혹은 아리랑 하든 간에 그런 유형의 음악 행사로 우리 100회를 마치면 어떻게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음악 부장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생이시죠? 네. 계획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배우에 동참할 수 있는 순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다른 말씀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딴 말씀 없죠? 네. 마칩시다. 감사합니다.